2018년 11월 이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이요. 다음 중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BPR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BPR이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싱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재설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필요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뭘까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즉, 환경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거 맞죠?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방안 모색.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망하겠다는 얘기죠, 거의.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에요. 새로운 거로 자꾸 변화하면서 적응해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뭘까요? 우선 하나씩 볼게요.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빌려 쓰는 형태를 IaaS라고 한다. IT라 I 맞습니다. ERP 소프트웨어 여기 체크해 드릴게요. IT 인프라라 IaaS 맞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받는 것을 PaaS를 한다. 플랫폼 P 맞고요. 그 다음에 PaaS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이거 맞을까요? 얘가 틀렸죠? 얘 왜 틀렸습니까? 여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저장 같은 거 하는 거는 뭐예요? IT 인프라예요. IT 인프라. IT 인프라라 IaaS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3번입니다. 그럼 4번 잠깐 볼까요? ERP나 CRM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것, 그것을 SaaS라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소프트웨어 있죠. 소프트웨어라 S입니다. 그렇게 특징을 알아두시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IT 인프라라 I, 플랫폼이라 P, 소프트웨어라 S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음 중 ERP 구축 절차의 구축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죠? 구축하고 상관없는 거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3번인데요. 패키지 설치, 패키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설계예요. 설계 단계입니다. 패키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설계다. 꼭 기억해 두세요. 패키지는 설계.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의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 여기에서 볼 수 없는 건 뭡니까? 당연히 4번이겠죠. 클라우드라는 것은 다른 데다 연결해서 쓰는 건데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이다. 폐쇄적이지 않죠? 개방적인 거예요. ERP 자체가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물류 이론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의 크기에 대한 비교이다. 크기의 방향이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발생할 확률의 크기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오차가 발생할 확률. 장기, 단기. 당연히 누가 셉니까? 장기가 세죠. 맞죠? 그 다음에 신규, 기존. 당연히 신규 상품이 오차 발생할 확률이 커요. 계절 변동이 없는 거, 있는 거. 그러면 뭘까요? 있는 게 더 세겠죠? 3번이 틀렸어요. 3번.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이 훨씬 더 세요. 그 다음에 대체 상품이 많은 거. 그게 더 셉니다. 없는 거보다. 왜냐면
대체품이 없으면은 죽으나 사나 그거 써야 되죠. 근데 대체품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대체품이 많은 애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장기 예측이나 오랜 기간을 예측하거나 신규 상품 또는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 대체품이 많은 상품들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를 활용해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보기의 예측치를 활용하여 손익분기점에서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목표 매출액.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에서 연간 고정비에서 고정비 나누기 어떻게 합니까?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고정비가 지금 얼마예요? 고정비가 연간 600만 원이래요. 600만 원. 고정비가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단위당 판매가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10만 원에서 단위당 변동비가 4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4만 원 빼면 6만 원. 600만 원 나누기 6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100 나오죠. 이 100이 뭐예요? 이 100. 이거는 목표 매출 수량이라고 그랬어요. 목표 매출 수량. 목표 매출 수량이 100개인데 단위당 가격이 10만 원이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1번이 되죠. 1번. 1000만 원. 고정비에서 단위당 판매가 그리고 단위당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 그러면 목표 매출 수량이 나오는데 여기에선 100개면 10만 원짜리니까 1000만 원에서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에서 견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이론 배울 때 배우셨죠? 답 당연히 1번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문을 받은 후에, 즉 수주를 받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견적은 언제 합니까? 견적은 주문 전에 하는 거예요. 내가 견적을 보내서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거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견적서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번 답은 1번이 돼요. 7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 가산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그 관계가 적절하게 설명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죠? 적절한 거 몇 번이 답일까요? 우선 1번은 소매매입 원가가 와야 되는데 이거 틀렸죠? 2번 생산자 가격이 아니죠? 생산자 가격이 아니라 뭡니까? 도매자 매입 원가가 와야겠죠? 그래야 소매 매입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생산자 가격 죄송합니다. 이거 2번이 답이죠? 생산자 가격 자체가 뭐예요? 도매 매입 원가가 되는 거죠? 생산자 가격이 도매 매입 원가예요. 그래서 도매 매입 원가에다가 도매업자의 영업비용 더하고 도매업자의 이익 더한 게 소매 매입 원가. 네,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맞는 얘기예요. 생산자 가격이란 자체가 도매업자 도매 매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고, 그럼 3번은 왜 틀렸습니까? 3번. 여기에서 3번은 도매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에다가 도매 매입 업자 영업비용, 그 다음에 도매업자 이익, 즉 위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소매 매입 원가라는 게 도매 가격이니까.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2번이에요. 밑에도 도매 매입 원가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제조 원가, 생산자 가격, 이거 도하는 거 아니죠? 생산자 가격이란 자체가 도매 매입 원가입니다. 그래서 8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문제 9번. 다음 중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럼 볼까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아지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 네. 회전율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아지면 수익 감소 원인이 된다. 돈을 그때그때 못 받으니까 감소 원인 되겠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아지면 대손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네.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돈 못 받을 확률도 커져요. 맞아요. 그럼 답은 4번이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낮아지면 자금의 현금 보유가 많아진다. 아니죠. 회전율이 높아져야 돼요. 즉 돈이 빨리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 답은 4번이 돼요. 4번.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파레토 분석을 이용하여 우량 거래처를 선정하려고 한다. 보기에 자료를 근거로 할 때 A그룹의 고객군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A그룹을 구해야 됩니다. A그룹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상품을 가장 많이 사주는 사람들 중에 우리 매출의 7, 80% 차지하는 그 고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계산 안 해도 딱 보니까 3번 같죠? A, B, C. 왜냐면은 요거 합치면 30개, 40개. 다 합치니까 50개, 50억이죠. 50억. 50억 중에 A, B, C가 40억을 차지해요. 즉 매출액의 80%를 차지하죠. 그래서 매출액의 80% 정도 차지하는 곳 A, B, C.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3번.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에서 소모성 자재, 즉 MRO 자재라고 하는데요. 소모성 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려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뭘까요? 우선 하나씩 볼까요? 생산활동에 필요한 소비 자재와 설비용 자재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부재료를 제외한 간접적인 소요 자재이다. 맞습니다.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 보수, 운전에 필요한 자재이다. 맞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죠. 왜냐하면 취득, 보관, 수주 같은 처리 과정은 원부재료와 구분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얘가 잘못된 거예요. MRO 자재 같은 경우에도 뭐 취득, 즉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보관하는 거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단지 제품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원재료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다 소모성 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답은 4번이 돼요. 4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상당히 고맙죠.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즉 뭡니까? 물가 상승 시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평가 방법. 이익이 가장 큰 거 뭡니까? 선이 총후. 즉 답 몇 번이요? 1번이에요. 1번. 물가 상승 시 가끔 이거를 물가 하락 시라고 나올 때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물가 상승 시로 나오는데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선입선출법이에요. 가장 적게는 후입선출법. 그래서 K프리스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이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익이 가장 큰 거, 그러면 선이 총후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밑에다가 적으세요. 기말재고. 기말재고와 매출 총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기말재고액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기말재고액이 크다는 건 원가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과 기말재고의 크기는 항상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원가는 반대 방향입니다. 원가 크기로 물어봤을 땐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3번이요. 공장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연결되는 화물 운송 경로에서 단일 물류센터만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운영하는 거죠. 하나만 운영하는 거면 당연히 뭐가 답입니까? 중앙집중 거점 방식. 중앙집중 거점 방식이에요. 공장 직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송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복수 거점이라는 건 거점이 여러 개. 다단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1차 도매, 2차 도매, 3차 도매 막 이런 식으로 단계가 여러 개 있는 건 다단계.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다음 중에서 공급망 관리의 발전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 요거 그냥 저희가 원래 외우는 거에다가 SCM만 더 붙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답은 몇 번입니까? 생각 안 나시면 MRP부터 가시면 돼요. MRP, MRP2, ERP, ERP2, SCM. 답 2번. 2번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발전 단계는 단순 재고 관리 시스템인 MRP에서 MRP2로 넘어갔다가 ERP에서 확장형 ERP, 즉 ERP2로 넘어갔다가 SCM.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15번.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 유형 중에서 공급자 관리 재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공급자 관리 재고, 즉 말 그대로 공급자가 재고를 다 관리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의 물류 정보를 제조업체한테도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유통업체의 재고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거, 이게 바로 VMI고요. 4번에 있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건 뭡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는 공동재고관리라고 해서 CMI예요. CMI.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얘는 공동재고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6번이요. 창고에서 재고를 출고하는 프로세서가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우선은 다 출고 요청이죠. 출고 요청 다음에 출고 요청이 오면 출고 지시를 내립니다. 출고 지시를 받아서 뭐를 해요? 재고 피킹이란 자체가 오더 들어온 거 꺼내서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출고 포장. 그래서 16번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맨 처음에 출고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출고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피킹, 그 다음에 출고 포장. 그 다음에 문제 17번이요. 다음의 가격 중에서 거래 당사자가 서로 협상하여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교섭이라고 하죠. 교섭 가격. 1번 시장 가격은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채소나 이런 거. 개정 가격은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거. 협정 가격은요. 협정 가격이라는 것은 판매자 여러 명이서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용자, 저기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거 뭡니까? 정가 있죠? 정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문제 18번. 보기는 원가 구성 관련 정보이다. 다음 중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원가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죠. 우선 보시면 직접 원가는 6,000원이다. 직접 원가 뭡니까?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요거죠. 그럼 직접 원가 6,000원 맞고요. 제조 원가는 8,000원이다. 제조 간접비 포함하면은 8,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원가라는 건
거기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를 합치시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1,000원. 3번이 틀렸죠, 3번. 판매 원가는 1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9번.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공급업체 선정 방법은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회사 홈페이지에 구매 대상 물품의 규격, 시방서나 그 다음에 구매 조건 등 구매 내용을 공지를 한대요. 그리고 입찰 참여 기업은 제한 조건 없이 모두 입찰을 참가할 수 있다. 모두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반 경쟁이죠. 일반 경쟁 방식에 의한 거. 수의계약은 뭡니까? 수의계약은 특정 사업자를 지명해서 하나의 특정 사업자를 지명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거. 지명 경제 방식은요. 다수의 거래처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만 응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한 경쟁 방식은요.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자본금이나 특정 제한 자격을 두고 그거에 맞는 기업만 응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번 답은 2번이요. 그 다음에 20번이요. 다음 보기에 품목에 대한 구매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뭡니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품목으로 소량씩 소요되는 사무용품 그랬어요. 여러 종류, 그 다음에 소량, 이거 뭡니까? 일괄 구매죠, 일괄 구매. A는 일괄 구매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B 한번 봐보세요. 구두 제조 기업에서 소요되는 구두 접착제 등의 상비 저장품, 이렇게 항상 쓰는 상비 저장품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죠. 즉 시장 구매, 예측 구매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번 답 몇 번이요? 2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3회 이론 문제풀이가 완료되었습니다.